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이 현재 한국에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상황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해 볼 건데,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죠. 이 중국 BOE가 화웨이 제재라는 아주 엄청난 큰 산을 만났습니다. 자, 스마트폰 유기발광 다이오드 즉 OLED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삼성 디스플레이를 바짝 추격하겠다고 자신만만하며 여러 발표를 해왔지만, 결국 미국의 단 한방 화웨이 제재 여파로 시장 내 입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BOE는 최근 중국 스촨성에서 열린 차세대 디스플레이 컨퍼런스 행사에서 오는 2024년까지 플렉시블 OLED 시장 점유율을 4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플렉시블 OLED는 스마트폰에 쓰이는 중소형 OLED죠. 특히 3년에서 5년 내 이 BOE, 스촨 그리고 충칭의 플렉시블 OLED 출하량이 전 세계 3분의 1, 많게는 절반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 발표에 따르면 결국 삼성 디스플레이를 뛰어넘어서 1위 자리까지 넘보는 수준의 야망을 발표한 것인데요. 실제 2분기 플렉시블 OLED 시장에서 BOE는 24.4%의 점유율로 삼성 디스플레이 63.2%와의 격차를 좁혀오고는 있습니다. 1분기 점유율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81.9%, BOE가 8.5% 수준이었고요. 자, 1분기 기준으로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점유율면에서 너무나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부턴 화웨이 공백으로 인해 공장 가동률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출하량 하락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업계에 따르면 올 3분기 삼성 디스플레이 A3 공장과 LG 디스플레이 E6팩 가동률은 각각 93% 그리고 96%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중국 BOE B7 라인 가동률은 3분기 39%, 4분기에는 심지어 22%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되면 중국이 호언장담하던 한국 디스플레이를 잡겠다던 중국 BOE는 전체 스마트폰 OLED 시장에서도 2위 자리가 이제는 위태로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2분기 스마트폰 OLED 매출 점유율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66.6%, BOE가 17.1%입니다. 하지만 3분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70.8%로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반면 BOE는 13.7%로 떨어질 전망이죠. 특히 4분기에는 BOE가 LG 디스플레이의 2위 자리마저 넘겨줄 것으로 보이는데, 4분기 점유율은 삼성 디스플레이 77.9%, LG 디스플레이 12.2%, 그리고 BOE가 6.9%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요? BOE의 점유율 하락은 사실상 미국 때문입니다. 결국 화웨이 제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죠. 실제 중국 BOE는 중국 정부를 등에 업고 중국 화웨이의 주요 공급사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자국 기업 밀어주기와 이 보조금 정책이 난무했죠. 하지만 결국 미국 제재로 인해 화웨이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자 중국 BOE 또한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해오던 업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연도는 오히려 양반이고 내년에는 이 중국 화웨이에게 있어서 최악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이죠. 화웨이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현재 15.1%에서 내년에는 4.3%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 화웨이의 스마트폰 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OLED 패널 같은 경우는 거의 말 다한 상황이죠. 밥 떠먹여주던 중국 정부도 더 이상 미국 제재 때문에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응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답답하면 화웨이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존폐 위기에 있다, 화웨이의 생존 자체가 목적이다, 미국 정부가 이 중국 규제에 대해서 허락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직접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란 것이죠. 저런 시장 분석 자체가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고 맞아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스럽게 BOE도 어려운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BOE가 원하는 방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BOE는 애플 납품에 현재 총력을 다하는 분위기인데요.
우선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인 애플을 잡을 경우 화웨이의 공백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삼성 디스플레이에 OLED 패널을 공급받아 왔는데 올해 신제품은 라인업을 확대함에 따라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가 절감하려는 게 좀 보이죠. 딱 봐도. 그리고 우리나라 LG 디스플레이가 또 패널 공급을 하기 시작했죠. 자, 아이폰 12 패널은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함께 공급하고 있는데 BOE는 생산 수율과 품질 문제 때문에 결국 애플 패널 공급사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자, 우선 BOE가 애플 OLED 패널 승인 자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는 있으나 아이폰 12 시리즈에서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고 아이폰 13 시리즈에 들어가더라도 리퍼 패널로 들어갈 확률이 크다고 하네요. 특히 애플뿐만 아니라 이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패널을 납품하려다가 실패한 이력 또한 있기 때문에 BOE가 납품하고 싶다, 원한다고 해서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실력은 갖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왜 BOE의 패널을 거부했을까요, 여러분? 그거 가져와서 스마트폰 넣어서 팔아봐야 AS에 골치 아파질 일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만큼 품질 자체가 매우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BOE가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애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업체들에게도 디스플레이를 납품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디스플레이뿐만이 아닙니다. 삼성이 5나노미터 최신 공정으로 개발한 첫 모바일용 칩셋을 중국 스마트폰 업체 비보에 가장 먼저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의 5나노 칩 출시 일정이 외부에 직접적으로 공개된 건 처음 있는 일인데 비보는 아시다시피 화웨이, 오포, 샤오미와 함께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빅4 메이커로 불리는 꽤나 큰 기업이죠. 우선 발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5나노 공정으로 개발한 엑시노스 1080을 내년 판매된 비보의 5G 스마트폰 X60에 납품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과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 화웨이의 기린 시리즈까지 막힌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본인들 자존심상 퀄컴 걸 쓰기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애플의 AP를 쓸 수도 없는 상황이죠. 따라서 삼성의 엑시노스를 찾은 것이고 삼성 입장에서는 엑시노스로 AP 시장 확대를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중국의 현재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 것이죠. 작년에도 엑시노스 980을 중국 비보에 가장 먼저 납품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실제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이제는 스마트폰, TV 등 완성형 제품을 팔기보다는 이제는 기업 대 기업, 즉 B2B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 업체들은 대만의 미디어텍에서 AP를 많이 사다 썼는데 삼성이 이렇게 B2B 전략을 바꾸면서 우리나라와의 거래가 많아졌죠. 실제 엑시노스 1080은 최신 삼성의 EUV 5나노 공정 기술을 활용하고 벤치마크 점수 자체도 퀄컴 스냅드래곤 865보다 높다고 비보 측에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또 1080에 5G 모뎀까지 합친 이 원칩 AP 2100 시리즈까지 곧 밝힐 예정이라고 하는데 스냅드래곤 875와 성능을 견줄만 하다는 게 현재까지의 정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처럼 엑시노스에 더욱더 힘을 실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수익성이 작년이나 올해 대비 아주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올해에는 아쉽지만 퀄컴의 스냅드래곤 시리즈에 밀린 것이 사실이죠. 비약적인 성능 향상을 보여줄 이 2100 시리즈에선 유럽과 국내 시장을 다시 되찾게 된다면 판매량의 50% 수준은 엑시노스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미국으로 인해 중국은 더 이상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디스플레이 면에서나 시스템 반도체 면에서는 절대적으로 없어서 안 될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한국을 넘겠다던 이 중국의 현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명희 한국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에서 결선에 진출하자 일본 측에서는 한층 경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우익 성향의 일본 산케이 신문은 작년 7월 일본의 엄격한 수출관리 조치 발동 이후 일본을 비판해온 유 씨가 선출될 가능성이 커져 일본 정부 내에서 경계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8일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유 본부장이 반도체를 둘러싼 다툼에서 일본 비판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WTO의 결정은 만장일치가 원칙이며 마지막 선정 작업 때 일본의 대응이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유 본부장이 선거 초기에는 그리 주목받지 못했으나 적극적인 선거운동으로 지지 기반을 확대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교도통신은 애초에 유력 주자로 간주한 응고지 오콘조 이멜라 씨에 비하면 유 씨는 유력 후보로 여겨지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각 후보의 움직임이 둔해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유 씨가 스스로 구미 여러 나라로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했다고 전했다. 교도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각국 정상 등과의 전화회담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나라 전체가 나서 로비 활동을 계속했다고 소개했다. WTO 수장 자리를 놓고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과 결선에서 맞붙게 된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멜라 후보는 화려한 이력을 자랑한다. 그는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을 2번 역임하고 나이지리아 최초로 여성 외무장관을 했다. 올해 66세인 그가 당선될 경우 최초의 아프리카 출신 WTO 사무총장이자 첫 여성 수장이 된다. 그러나 AFP-통신은 8일 그가 개척자로 묘사돼 왔다면서도 모두가 그런 평가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국가의 도둑들이라는 부패 관련 책을 쓴 사라 차이에스는 오콘조 이멜라는 자신의 부처에서 기술적 투명성 개혁을 일부 최소한도로 완수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사실은 그녀가 재무장관으로 있을 때 한 달에 거의 10억 달러씩 석유 재정 수입에서 사라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가 자리에 검토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나는 생각한다면서 다양성 이슈가 정점에 있는 시대에 좋은 뉴스에 대한 욕구가 있는 상황에서 여성이자 흑인이라는 점은 나쁠 게 없다고 덧붙였다. 정작 오콘조 이멜라는 자신이 나이지리아의 만연한 부패와 싸운 챔피언이라면서 자신의 어머니는 그런 시도를 하다가 납치되기까지 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그가 장관 재임 시에 부패를 막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었다고 주장한다. 인간, 환경개발 어젠다라는 캠페인 단체의 올랄레와주 슈라주는 최소한 그는 사임에서 부패를 폭로할 기회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그는 조용히 있었고 그 제재 아래서 고위급 부패의 조장을 허용했으며 단지 자리에서 떠난 뒤에야 불평했다고 말했다. 오콘조 이멜라는 자신이 통상장관이나 협상가로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7월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가 주최한 웨비나에서 난 평생 통상 정책 이슈를 다루어왔다. 무엇보다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아프리카 연합에 의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대륙의 경제적 타격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 지원을 동원하는 AU 특사로 임명되기도 했다. 전통 부족 지도자를 아버지로 둔 그는 1954년 나이지리아 서부 델타주에서 태어났으며 생애 많은 부분을 미국에서 보냈다. 매사추세츠 공대와 하버드대를 졸업했으며 자신의 자녀 4명도 이곳에 보냈다. 민주주의 개발센터라는 연구 및 활동단체의 이다야트 하사는 AFP에 그는 나이지리아에서 선호될 뿐 아니라 사랑받는다면서 그는 여성성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유명희 WTO 사무총장 최종 후보 막전 맞고 문 대통령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WTO 사무총장 선거 최종 라운지에 진출한 유명희 외교부 통상교섭 본부장과 전화 통화하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후 3시부터 3시 20분까지 유 본부장과 통화하면서 어려운 여건에서 선전했다. 진심으로 축하한다라고 그의 최종 라운드 진출을 축하했다. 앞서 AFP,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은 WTO 사무국의 공식 발표를 앞두고 유 본부장과 나이지리아 응고지 오콘조 이멜라 후보가 WTO 사무총장 선거 최종 라운지에 진출했다고 보도했다. 최종 후보가 모두 여성이라는 점에서 25년의 WTO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사무총장의 탄생을 앞두게 됐다. 최종 라운드 결과는 오는 11월 7일께 나올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나이지리아 후보의 경력이 훌륭하지만 유 본부장이 만만치 않은 상황을 헤치고 여기까지 왔으니 상대적 강점을 살려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며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나 어떤 부분에서 지원 노력을 해야 할지 의견이 있으면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유 본부장은 대통령이 앞장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격리 기간이 끝나면 찾아뵙겠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달라고 화답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다리를 놓은 후보 내세운 게 주요. 이에 앞서 이날 아침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일 큰 고비가 남아있다라며 여기까지 온 이상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타자 무역 체제 발전과 자유무역 질서 확대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지원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사실 대통령 말씀대로 여기까지 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며 유 본부장이 출마를 선언한 것이 지난 6월 24일이었다. 당시만 해도 전망이 불투명했다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하지만 유 본부장은 물론 정부는 판세를 낙관하지도 않고 비관적으로 판단하지도 않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전했다. 지난 1995년과 2013년 각각 김철수 전 상공부 장관과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에 도전한 적이 있다. 하지만 한국 출신으로 최종 라운드에 진출한 사람은 유 본부장이 처음이다. 유 본부장이 최종 라운드에 진출한 원동력과 관련 강 대변인은 1차적으로 후보인 유 본부장의 분투가 있었으면 물론이다라며 유 본부장은 3차례의 유럽 방문과 미국 방문을 통해 현지에서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유일한 현직 장관급 후보라는 강점을 살려 화상 등을 통해 각국 장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라고 유 본부장의 노력을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한 외신 보도에 의하면 유 본부장은 미국과 중국,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분열을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본인을 다리를 놓는 후보로 내세웠다고 한다라고 이런 점이 주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WTO 사무총장 이 후보 문 대통령의 결심이 있었다. 특히 유명희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에 도전한 데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이 있었고 도전을 공식 선언한 이후에는 문 대통령의 친서, 정상통화 등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민석 대변인은 사실 WTO에 우리나라가 후보를 내기로 한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이 있었다라며 이 후보 얘기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처음으로 제안했고 유 본부장이 출마를 결심하고 공식 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는 지원과 동료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유 본부장이 1라운드를 통과하기 전인 지난 9월 19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이 전략적 움직임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 주요국의 의사결정전에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친서뿐이 아니라 필요한 나라와는 통화도 하겠다라며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말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 35개국 친서 -5개국 정상통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35개 나라의 친서를 보냈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5개국 정상과 통화했다.